한국인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경찰들은 저 사람들을 도대체 잡아가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지난 폭설에 한국인들의 이상행동을 본 미국인 교수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크리스티나입니다. 저는 36살이고 뉴욕대학교 버팔로주 캠퍼스에서 도시 계획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도시들이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버펄로는 전국적인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폭설 피해를 입었어요.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고 도로는 눈에 덮여 응급구조대조차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들이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더 빠르게 대응하며 더 많은 생명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연구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과 재난 대응 프로그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신속한 제설팀, 그리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재난 계획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많이 원망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9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촛불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가족끼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안나,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너는 아기였을 때 한국에서 우리에게 왔단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에서요?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태어난 곳이란다. 하지만 너는 생후 3개월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단다. 부모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들은 그 순간의 따뜻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촛불을 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완전히 미국인도 아니었어요. 생김새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도 아니었어요. 언어나 문화를 몰랐으니까요. 어디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구 과정에서 서울을 알게 되니 색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후회가 섞인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서울은 단순히 또 다른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 출생지였으니까요. 그곳에 간다는 생각이 저를 무섭게 했어요.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보고서를 읽고 영상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가서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일부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평생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방을 싸고 있어요. 옷을 접고 일정을 확인하는 동안 손이 떨려요.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 도시 계획자들과 교통 전문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도시를 탐험할 일주일. 과연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집에 온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거리를 배회하는 관광객처럼 느껴질까요? 짐 가방을 닫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지만 저는 알아요. 그녀의 눈에 담긴 의심과 수십 년간 품어온 질문들을요. 가보자. 작지만 중요한 말이었어요. 마치 긴 여정의 첫걸음처럼요. 비행기가 해질녘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을 보니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게 보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비행기들이 터미널에 줄지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고 약간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반짝거렸어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부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디지털 표지판까지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며 캐리어를 끌고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저와 닮은 얼굴들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눈에 띄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군중 속에 녹아드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어요. 이민국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한 미소 짓는 직원이 제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그는 여권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가 알았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보내졌던 아이 중 하나였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그런 생각을 떨치고 짐을 찾아서 도착홀로 나왔어요. 여기 공기도 뭔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포옹하고 있었고 운전기사들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교통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어요. 밝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인사하는 직원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영어 되나요?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바꾸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야 할 곳을 설명하자 그녀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교통카드를 건네줬어요. 안나 크리스티나. 잠시 그 카드를 바라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한글로 쓰인 제 이름을 보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그 무게를 느꼈어요. 공항은 고속 열차로 도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열차에 탑승하며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놀랐어요. 지연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고 시끄럽게 울리는 안내 방송도 없었어요. 열차는 거의 소리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와 산업단지들만 보였어요. 하지만 서울에 가까워지자 마침내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었고 유리벽은 아래 거리에 네온 사인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읽고도 오랫동안 피했던 도시.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고 저는 출구로 향하는 승객들의 흐름에 합류했어요. 밖은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고 거리 음식 냄새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뜨끈한 국수부터 군밤까지 팔고 있었어요. 잠시 멈춰서 그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소음, 색깔, 넘치는 에너지까지 모든 게 압도적이면서도 짜릿했어요. 차가 호텔로 데려다주기 위해 대기 중이었어요. 운전기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 생각들이 이미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도시를 지나며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눈치챘어요.
도로는 깨끗하고 밝게 조명이 비쳤으며 교통은 원활하게 흘렀고 대중교통 정류장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혼잡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결국 차는 유리 외벽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세련된 호텔 앞에 멈췄어요. 컨시어지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키를 건넸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서 짐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답고 활기차 보였지만 속의 복잡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도 서울의 도시 계획을 연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차 때문에 일찍 눈이 떠졌지만 뭔가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에 설렜습니다. 스케줄은 미팅과 현장 방문으로 꽉 차 있었지만 아침 식사 전에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들, 그들의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집중된 표정이 있었어요. 노점상들이 가판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빵 냄새가 바람에 흩날렸어요. 걷다 보니 이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주인들이 가게 앞 인도를 빗자루로 쓸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대화 소리가 교통소음과 어우러져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작은 카페에 멈춰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바리스타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건네줬고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자랐더라면 어땠을까? 어린 시절 이 거리를 걸었을까? 이 언어, 이 문화, 그리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 규칙들을 나도 알고 있었을까?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지금은 만약에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배우고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하지만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 도시를 바라보는 동안 이 여행이 단순히 일이 아니란 걸 느꼈어요. 뭔가 더 깊은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요. 지금으로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공기가 차고 맑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거리가 이미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차들은 넓고 깨끗한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지나가고 버스들은 정확히 제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도를, 다른 손에는 교통카드를 쥐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교통연구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서울의 도시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찾는다는 생각에 속이 불편했지만 그 감정을 억눌렀어요. 이곳에 편안함을 느끼러 온 게 아니니까요. 배우러 온 거였어요. 지하철 입구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파란색 표지판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걸어가며 서울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피숍과 미용실을 광고하는 알록달록한 간판들, 보도에 정돈된 화단들, 그리고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거리의 상인들까지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내용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언어의 리듬이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역은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해줬고 길을 잃을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교통카드를 개찰구에 대자 기계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시원한 공기가 코를 스쳤어요.
금속과 세제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플랫폼은 깨끗했고 사람들이 설 자리와 줄 설 곳이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지 않고 차분히 탑승했어요. 열차 안은 조용했어요. 꽤 붐비는 편이었는데도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기차의 움직임에 따라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어요. 저는 문 옆에 자리를 잡고 금속봉을 잡았습니다. 열차가 지하 터널을 빠르게 지나가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열차 벽에는 작은 광고들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건 신기술을 소개하고 어떤 건 학습 서비스를 광고하고 있었어요. 문 위에는 지하철 노선도가 걸려 있었는데 여러 세개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가락으로 노선을 따라가며 도착할 때까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조용히 세어봤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왔을 때 제 눈앞에는 번잡한 교차로와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차들의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신발이 도로를 두드리는 리드미컬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저는 길을 잃은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연구원 건물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커다란 창문이 아침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부터 깔끔하게 배열된 책상들까지요. 접수처 직원이 친절하게 저를 맞아줬고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몇 시간 동안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어요.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통합버스 노선,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연 예측과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데이터가 빼곡히 찍힌 지도, 시간에 따른 효율성을 나타내는 차트, 그리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열심히 적으며 최대한 많은 내용을 흡수하려 애썼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감탄하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을까? 어떤 문화가 이런 협력을 가능하게 했을까?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해가 더 높이 떠 있었고 거리에는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놀고 나이 든 부부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길은 벚꽃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지에는 연분홍 꽃들이 무겁게 피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꽃잎이 땅으로 흩날리며 부드러운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 나무 아래서 간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10대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염성이 있었고 잠깐 동안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 너무 편안해 보였고 서로와 이 환경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았어요. 결국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고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메뉴는 전부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사진 덕분에 매콤한 고추장이 얹어진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첫 입은 정말 놀라웠어요. 맵고 짭조름하면서도 위안을 주는 맛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음식이 제 한국적 유산과의 몇 안 되는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는 거려. 양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불고기와 김치를 만들어 주셨지만 항상 매운맛을 조절해 주셨었어요. 그 작은 식당에서 한국의 소리와 냄새로 둘러싸인 채 앉아 있으니 묘하게 소속감을 느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길을 나섰어요. 거리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 시장을 지나가니 상인들이 신선한 농산물, 수제 장신구, 알록달록한 직물들을 팔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구운 고기와 달콤한 떡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며 저는 서울에 빠져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경험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매번 새로운 거리마다 전에 못 봤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발이 아팠고 머릿속은 가득 차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퍼즐 같았어요. 이제야 조금씩 맞춰가기 시작한 퍼즐 말이에요. 모든 답을 얻은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계속 찾아볼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가득했어요. 구름이 낮고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곧 비가 내릴지 아니면 눈이 내릴지도 모르는 날씨였어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이날의 목적지는 서울통합관제센터였어요. 교통, 대중교통, 심지어 재난 상황까지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를 것 같았어요.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저는 이제 열차가 역에서 역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가는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젠 지도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정거리는 금방 도착했고 저는 분주한 도시 한복판으로 나왔어요. 관제센터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된 세련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차분하지만 집중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긴 줄로 늘어선 책상들에는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모니터에는 지도, 차트, 실시간 카메라 화면들이 가득했어요. 화면에는 도시의 맥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교통 패턴, 버스 노선,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요. 한 화면이 눈길을 끌었어요. 서울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깜빡이는 점들이 버스와 기차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점들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완벽하게 동기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버펄로에서는 눈보라 하나에도 모든 것이 멈춰버리곤 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것처럼 변화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화면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모습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기술부터 그 기술을 운용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각각의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관제센터를 떠난 뒤 강남역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강남역은 거대했어요. 여러 층으로 구성된 공간의 상점, 식당,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혼란스러울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모든 것이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강물처럼 끊김없이 흘러갔어요. 역을 지나가며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성의 장바구니를 계단 아래까지 들여다 주었고 한 비즈니스우먼은 모르는 사람의 떨어진 장갑을 주워 건네주었어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은 기술이나 조직력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서서 군중을 지켜봤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기차를 잡기 위해 서두르거나 상점을 구경하든 간에 말이에요. 처음으로 서울의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효율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협동 때문이었어요. 서로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암묵적인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커다랗고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흩날리며 거리를 하얗게 덮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거나 후드를 올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걸어갔어요. 그 눈은 버펄로의 폭설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이 여행을 떠나게 만든 바로 그 폭설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달랐어요. 버펄로에서는 눈이 혼란을 가져왔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무언가를 불러오는 것 같았어요. 바로 회복력입니다. 저는 눈 덮인 거리를 따라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나무들은 하얗게 덮여 있었고 앙상한 가지들은 잿빛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눈밭에서 놀며 웃음소리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는 한 노인이 공원길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의 동작은 꾸준하고 침착했어요. 잠시 동안 그를 지켜봤어요.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치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저에게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피곤했지만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가에 앉아 눈 덮인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친절의 행동들이 기계만큼이나 도시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원의 노인을, 역의 젊은 남자를,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어요. 보고서나 차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요. 처음으로 이곳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제가 태어난 도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도시였어요. 도시 계획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요. 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저는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협력하며 크고 작은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는 방식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 교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